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습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하는 이론인데, 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뭐다? 어떤 관성계에 있는 물체가 등속운동 하는데 광속에 가까이 등속운동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들,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동시성의 상대성, 그 다음 뭐다? 시간 지연, 그 다음에 길이 수축, 이렇게 세 가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배울 내용은 한 개가 더 있어요. 뭐냐면 질량 증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눈치 빠른 학생은 이해했을 거예요. 뭐냐면 다른 관성계에 있는 상대적인 운동을 하는 물체를 보게 되면 걔의 물체는 뭐다? 길이가 수축되고 시간이 느리게 가겠고, 세 번째 뭐다? 질량도 증가해 보인다는 겁니다. 홀, 대박이 되겠죠. 질량이 증가해 보인대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A 행성이 있고 여기 B 행성이 있어요. 요 사이 거리는 L이다. L이고 여기 우주선이 이쪽으로 뭐다? 0.8c의 속력으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우주선을 관찰하는데 밖에 있는 뭐다? 정지 관찰자가 관찰한다 합시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정지 관찰자가 우주선부터 합시다.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에 있는 시계 가지고 시간을 측정했다 합시다. 우주선 안에 있는 B시계 가지고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보니까, 자, 우주선이에요.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T0가 걸렸대요. 그럼 이때 T0란 것은 우주선이 측정한 고유 시간이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얘는 뭐냐면은 고유 시간, 즉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시간을 잰 거기 때문에 고유 시간이겠죠. 근데 정지 관찰자가 우주선이 A로부터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다 합시다. 그럼 그 시간은 T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T는 뭐냐면 정지 관찰자가 다른 관성계의 대상의 시간을 측정했기 때문에 상대 시간이겠죠. 그럼 이때 T는 상대 시간인데 T0는 고유 시간이네. 자, 그럼 우리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정지한 관찰자가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간을 쟀을 때 그 시간은 천천히 가겠죠. 그러면 이 상대 시간이 뭐 15초, 20초 흘렀다? 그럼 고유 시간은 5초에서 한 10초 정도 작게 흐른 걸 말해요.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늦게 흘렀다는 거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T 상대 시간, 요것이 뭐다? T0보다 크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지 관찰자의 시간보다 우주선의 시간이 더 천천히 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 뭘 할 거냐면 요걸 가지고 조금 재미난 상상을 해볼 거예요. 이제 이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량을 측정해 볼 겁니다. 운동량을 측정한다. 우주선의 운동량을 측정한다 합시다. 우리 운동량 구하는 공식 P는 뭐다? mv. 기억나죠? 이때 mv인데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였습니다. 속도인데 시간분의 이동 거리겠죠? 자, 그럼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데 뭐냐면 어쨌든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 A에서 B까지 거리 L만큼 이동합니다. 이해됩니까? L만큼 이동하는데 시간이 달라요. 즉 정지한 관찰자에 존재하는 시계로 운동량을 측정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우주선에 있는 사람의 시간, 이 고유 시간으로 운동량을 측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두 가지 관점으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지 관찰자의 시계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정지 관찰자의 시계 기준으로 우주선의 운동량을 측정하게 되면은 우주선의 질량 곱하기 얼마다? 시간 T가 흘렀네. 상대. 맞죠? T 상대가 흐르는 동안에 이동 거리는 얼마다? L만큼 같겠죠. 알겠습니까? 두 번째, 우주선의 시계 기준. 자, 우주선의 시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 정지 관찰자가 우주선을 볼 때 그 시간은 천천히 가는 거겠죠. 천천히 간다는 것은 뭐다? 이 상대 시간보다 작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운동량을 상대로 합시다. 왜냐면은 정지 관찰기에서 측정한 게 아니라 우주선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주선의 질량 곱하기 뭐다? T0. 이때 T0는 뭐냐면 우주선에 있는 시계를 측정한 시간을 측정해야 되겠죠? 시간으로 봐야 되겠죠? 분의 L.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때 요 두 운동량을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상대 운동량, 즉
정지 관찰자가 우주선의 운동량을 보는데 물리량 기준 시간이 정지 관찰자의 시계를 이용해서 이동거리 L만큼의 운동량을 봤을 때 P라고 한다면 이 우주선의 시계, 우주선에 있는 시계, 즉 고유 시간이겠죠? 이 고유 시간으로 운동량을 쟀을 때가 상대 운동량이라 합시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이 상대 시간이 더 크기 때문에 맞죠? 이게 더 작죠? 느리게 가니까. 그럼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운동량은 더 작을 테고. 그럼 이 상대 운동량이 이 시간이 고유 시간이 더 작기 때문에 이 값이 더 크겠죠. 따라서 P 상대 운동량이 우주선 정지하는 관찰자계에서 그 정지 관찰자의 시계 기준으로 측정한 운동량보다 우주선에 있는 시계 기준으로 측정한 운동량이 더 크네?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봐요. 분명히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속도는 0.8c로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빨리 움직인다. 즉 0.8c라는 아주 광속에 가까이 움직이니까 정지 관찰자 시계로 측정한 운동량보다 우주선의 관찰자의 시간이 느리게 가다 보니 오히려 운동량이 크다는 결과를 가져왔네. 속력은 일정해요. 0.8c로. 근데 운동량이 커졌다? 뭐가 커졌다고 볼 수 있냐면은 질량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질량이 증가한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질량 증가라 불러요. 그래서 이 질량 증가를 정의를 할 텐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한 관성계에서 다른 상대 운동하는 다른 관성계의 대상을 관찰했을 때 그 대상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뭐냐면은 질량 증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한 관성계에서 다른 관성계의 물리량을 측정하게 되면 상대 운동하는 관성계겠죠. 그럼 그 관성계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고 질량이 증가하고 길이가 수축되어 보인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질량 증가라 부른다. 기억합시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웠네. 질량이 증가한다는 사실. 물론 이 질량이 얼만큼 증가했냐 계산하는 건 우리는 우리 영역 밖이에요. 물리학원에서.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봤을 때 질량이 증가했구나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상대론적으로 상대성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상대론적으로 질량도 정의해봤고 길이도 정의했고 시간도 정의했어요. 그럼 또 반대로 이 질량을 정의하기 위해서 상대론적인 운동량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 결론이 뭐냐면 이제 상대론적인 에너지도 알고 싶어요. 뭐냐면 광속에 가까이 움직이는 물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왜냐면은 시간도 상대적이다. 다 상대적이면 에너지도 상대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이 내린 상대성 이론에 입각한 에너지, 우리는 상대론적 에너지라 불러요. 이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그 유명한 공식이 있죠. E는 mc 제곱, 즉 질량 m인 물체의 상대론적인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만큼 가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뉴턴 역학 배울 때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렇게 배웠잖아요. 즉 질량과 속도의 제곱인데 상대론에 넘어와서는 뭐가 된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의 만큼 에너지를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지한 물체를 가정해 봅시다. 정지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에너지에 의하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서 v가 0이면 에너지는 제로겠죠. 근데 상대론적 에너지를 봤을 때 정지해도 질량은 존재하죠. 오케이. 따라서 정지했을 때의 질량, 정지 상태의 질량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m0라 하고 이걸 보고 정지 질량이라 불러요.
자, 왜 정지했을 때 질량을 다루어야 되냐? 앞에서 봤지만 속력이 증가할수록 뭐다? 질량이 증가했다나, 그쵸? 그래서 정지했을 때보다 움직일수록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지 상태의 질량을 우리는 정지 질량이라고 다르게 또 물리량을 정의를 합니다. 용어를. 자, 이때, 그럼 정지 질량이라면은 정지 상태의 에너지도 있겠죠. 정지 상태의 에너지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정지 에너지라 불러요. 그럼 정지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E0로 표시할게요. E0 정지 에너지. 이 정지 에너지는 정지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역학 관점으로 보자면 정지한 물체는 에너지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넘어오게 되면 정지한 물체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냥 정지에는 필통, 연필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걔가 빨리 움직일수록 뭐다? 이 정지 질량이 계속 증가하겠죠. 왜? 질량은 움직일수록 증가하니까. 그럼 증가해가지고 증가했을 때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이 에너지를 보고 우리는 상대론적 에너지라 부르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때 이 상대론적 에너지가 이래 표시가 되는데 요거가 말하는 조금 더 엄밀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에너지는 질량이 될 수가 있고 질량은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뭐다? 똑같다는 거예요.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도 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습니다.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화학 에너지 섭취하는 거겠죠. 이 화학 에너지는 많이 먹게 되면 우리는 뭐다? 몸에 질량으로 쌓이겠죠. 이렇게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네. 그래서 이걸 보고 또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부르고 요 식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현상을 이해할 수 있었냐면 자, 태양에서는 에너지가 무한히 나오고 있다. 그렇죠? 물론 무한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우리는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뭐 핵융합 반응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이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태양에서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요 공식에 의해서 뭐다? 밝혀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 그러면 이 상대론적 에너지 E는 mc 제곱이란 것을 주로 우리가 어디서 많이 관찰할 수 있냐면 핵융합 반응, 즉 핵 반응에서 주로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핵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핵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집중하고 따라오면 되게 쉬워요. 자, 핵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자들은 뭐다?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다, 맞죠? 그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인데 그 구조 속에 들어있는 핵, 요걸 보고 우리는 원자 핵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 원자 핵, 간단히 그려보면 이거겠죠? 여기 핵에 있다면은 요 핵 주위에 뭐가 돌고 있다? 이렇게 뭐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막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이걸 보고 핵이라고 부르고 핵을 우리는 정의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만약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핵이 있으면 여기에 숫자를 붙여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 6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요때 이 앞에 있는 왼쪽에서 밑에 있는 수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양성자수라 불러요. 오케이? 양성자수. 양성자는 알다시피 뭐다? 수소, 원자, 핵을 양성자라 부르죠.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 것. 그럼 얘는 뭐다? 플러스 전화를 띄는 양성자수. 그럼 얘는 뭐냐면은 질량수라 불러요. 질량수는 또 뭐냐? 중성자수 더하기 양성자수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원자 핵을 나타내는 기호가 돼요. 그럼 이때 어쨌든 이 원자 핵들이 서로 만나기도 하고 하나가 쪼개지기도 하고 이렇게 핵 반응끼리 하는 반응을 보고 뭐라면 원자 핵끼리 하는 반응을 보고 핵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 반응을 조금 정의를 할게요. 핵 반응이란 건 뭐냐면 원자 핵이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것, 이걸 보고 분열이라 불러요. 분열하거나 또는 두 개, 세 개, 네 개가 하나가 되는 것, 서로 합쳐진다. 합쳐지는 반응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핵 반응이라 불러요. 이때 분열하는 걸 보고 우리는 또 다른 용어로 핵 분열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서로 합쳐진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핵융합이라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핵분열, 핵융합.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원자 핵들이 핵 반응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아마 화학 배운 학생들 알겠지만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목적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겠죠? 안정해진다는 말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는 걸 보고 안정해진다고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땅에 있다가 점점 여러분이 공중부양한다 칩시다. 점점 공중부양하게 되면 우리의 에너지는 땅에 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인데 점점 공중부양할수록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물의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요.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가질수록 불안정한 상태고 에너지를 적게 가질수록 안정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안정해지기 위해서인데 핵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핵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안정해지기 위해서 일어난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안정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안정해진다는 소리는 뭐다?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간다는 게 안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 꼭 기억합시다. 근데 이 원자 핵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안정해진다는 것은 만나기 전보다는 만났을 때 또는 혼자보다는 쪼개졌을 때가 더 안정해졌다는 것은 뭐다? 좀 더 에너지가 낮아졌다는 거겠죠? 그럼 이때 원자 핵에서 또 달리 안정해졌다는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원자 핵이 얼마나 강력하게 결합하고 있느냐, 강력하게 원자 핵들이 핵이 결합하고 있느냐 를 가지고 우리는 안정해지는 척도로 잡습니다. 이때 핵이 결합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핵자들, 즉 뭐 양성자, 뭐 중성자 이런 것들이 핵자들. 이런 핵자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결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정해지냐, 좀 더 안정해지지 않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결합할수록 더 안정해지고, 그 말은 더 강하게 결합할수록 좀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안정해진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상에 존재하는 원자들 되게 많은데, 그 원자들 중에 그래도 가장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는, 원자는 뭐냐면, 잘 알고 있는 철이에요, 철. 철 부근에, 철 원자 핵 정도 되면은, 안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때, 철을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Fe, 56, 26. 자, 이때 56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다? 질량수였다. 26은 뭐가 된다? 양성자수였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수가 56에서 한 60 정도 되는 원자 핵이 되면은 가장 결합력이 세고 가장 안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자 핵들이 이 질량수 60에 가까이 가게끔 반응을 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질량수 60에 가게끔 반응을 하는 이유는 뭐다? 그 60이 되었을 때 원자 결합력이 가장 강해져가지고 가장 안정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상태란 것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데 정리합시다. 질량수가 60보다 작은 원자 핵은 어떻게 된다? 핵이 융합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안정해집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 보냐면 우리는 핵융합 반응이라고 불러요. 핵융합 반응. 아시겠죠? 자, 근데 질량수가 60보다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질량수가 60보다 큰 원자핵은 어떻게 될까요? 핵이 분열되어서 안정해집니다. 오케이. 핵이 분열되어서 안정해지는데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핵
핵분열 반응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배울 거예요. 핵융합 반응, 그리고 뭐다? 핵분열 반응. 이렇게 해서 핵융합 반응과 핵분열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을 배울 텐데,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안정해지면서 핵융합과 핵분열 반응 결과 뭐다? 안정해지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오케이.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서 뭐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은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했겠죠? 에너지를 결론적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근거는 어디냐? 어디서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냐면은 원자 핵들의 질량이 감소하면서 뭐다?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즉 질량이 줄어드는 것이 뭐다? 에너지를 보내버리는 질량이 에너지가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아하, 너무 중요하다. 질량 결손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방출된 에너지는 뭐다? 변한 질량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쓸 수가 있겠죠? 읽어보고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는 기호를 이렇게 써요. H, 수소 원자 핵이죠? 11. 양성자 하나, 그리고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인데 양성자는 중성자가 없으니까 그냥 1이겠죠, 질량수는. 오케이. 양성자인데, 자,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1.0073 정도가 돼요. 자, 이제 중성자가 있다고 합시다. 중성자는 기호로 뉴트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트론 0, 1. 중성자는 뭐다? 양성자가 없죠? 그래서 제로. 그리고 질량수는 1이겠죠. 중성자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 중성자의 질량은 얼마냐면은 1.0087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 핵은 어떻게 되냐면,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는 거죠. 이 헬륨 원자 핵은 H인데, 당연히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4겠죠? 이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은, 실제 질량은 얼마냐면은 4.032예요. 자,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요걸 가지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했을 때 계산을 해야 하면 얼마가 나와요? 많냐면은 4.032가 되어야 되는데 4.032가 아니라 4. 얼마다? 0015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헬륨 원자핵의 실제 질량이 얼마다? 실제 질량이 4.001이에요. 이게 뭐다? 실제 질량. 이게 헬륨 원자핵의 실제 질량이고, 이론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2개씩 모았을 때 존재해야 되는 질량은 4.03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질량이 이 각각을 모은 것보다 작아졌죠. 질량이 줄었죠. 그 말은 이 양성자와 중성자 4개가 모이면서 핵융합을 일으킵니다.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질량수가 더 커졌다. 더 안정해지겠죠?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그럼 에너지를 방출해버리는데 그 방출한 에너지가 뭐다? 요 질량을 감소시키면서 에너지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되죠? 오케이. 요것이 뭐냐면은, 질량 결손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 방출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질량 결손의 예시가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다룰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초고온 상태에서 일어나는 질량수 60보다 작은 원자핵들이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그리고 질량수 60보다 큰 원자핵들이 만드는 핵분열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을 크게 배우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잘 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하니까. 자, 첫 번째, 핵융합. 이거는 질량수
질량수보다 60보다 작은 거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가 우리 잘 아는 핵융합 반응의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자, 태양에서의 핵융합 반응. 어쨌든 이 핵융합 반응이랑 핵끼리 만나야 된다. 그렇죠? 핵끼리 만나기 위해서 가만히 두면 절대 안 만나요. 움직여야 만나겠죠? 근데 이 원자핵들은 생각이 있고 이렇게 눈이 있고 있어가지고 서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막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통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은 주로 초고온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초고온 상태가 돼야지 원자들이 막 미친듯이 움직이다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양에서의 핵융합 반응도 마찬가지로 아주 초고온 상태에서 일어나겠죠. 자, 이때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 알아볼게요. 한번 되게 재밌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일단은 수소 원자핵 2개, 또 2개,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2개가 만나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중수소가 돼요. 중수소란 말은 수소 원자핵이 동이온소로서 중성자가 한 게 있는 거죠. 양성자, 중성자. 오케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중수소가 되어버리고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중성자가 빠져나옵니다. 자, 빠져나오고 중성자가 빠져나온 게 아니죠, 여기서는. 나중에 중성자가 빠져나오고, 여기서는 양전자와 중성미자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똑같은 반응이 또 일어나요, 여기서. 또 이렇게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양전자와 중성미자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빠져나오겠죠? 자, 이때 그럼 이놈이 중수소. 요 하나의 중수소와 요 하나의 중수소가 만나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헬륨. 이렇게 헬륨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보고 뭐냐면은 우리는 태양에서의 핵융합 반응. 그럼 이 헬륨이 만들어지면 아까 좀 전에 살펴봤지만 요 4개의 질량보다 요 질량이 더 작죠. 질량이 작아진 만큼 뭘 만들어낸다?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냐? 질량 결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을 우리는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있겠죠? 이것이 분열되면서, 융합되면서, 핵융합이에요. 융합되면서, 헬륨 원자핵이 되고, 그리고 뭐가 된다? 양전자가 2개가 튀어나왔죠? 2 플러스를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 대략 26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핵 반응에서 만족하는 법칙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만족하는 법칙은 뭐냐? 바로 질량수 보존 법칙입니다. 자, 반응 전에 질량수는 얼마가 될까요? 1이 4개가 있으니까 4겠죠. 자, 반응 후에 봅시다. 질량수 4죠? 얘는 질량수 없다, 그쵸? 따라 4. 질량수는 보존되네. 전하량을 봅시다. 전하량을 보면 첫 번째는 양성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4개가 있는 플러스 4죠? 분열하고 나서, 융합하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헬륨 원자핵이 뭐가 된다? 플러스 2죠, 플러스 2. 이해되죠, 여러분? 헬륨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2가 있고 양전자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총 플러스 4. 전하량도 보존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핵 반응에서는 질량수와 전하량이 반드시 보존되어야 돼요. 기억합시다. 근데 보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질량은 보존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질량이 감소한 만큼이 뭐가 된다?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에서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좀 더 안정해지면서 뭐가 된다? 에너지가 방출되네. 에너지가 방출되는 근거는 뭐다?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지금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고, 이제 배울 두 번째는 뭐냐면 인공적으로 일어나는 핵융합로.
핵융합로에서의 핵융합. 자, 실제적으로 태양에서 말고 우리 지구 안에서도 핵융합로라는 게 있고 그 핵융합로에서도 이런 핵융합 반응을 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해요. 자, 이제는 처음부터 중수소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수소, 이제는 삼중수소까지 등장했어요. 중성자 1개짜리, 중성자 2개짜리. 자, 이거 2개가 만나면 뭐가 되냐면은 하나의 중성자가 빠져나옵니다. 하나의 중성자가 빠져나오면서 뭐가 되냐? 헬륨 원자핵이 되어버리겠죠. 이렇게 하면서 질량이 감소한 만큼 뭐가 된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때 에너지의 크기는 대략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다. 알겠죠, 여러분? 자, 이것도 우리는 반응식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반응 전, 중수소 더하기 삼중수소. 이거 2개가 반응했더니 뭐가 된다? 헬륨 원자핵이 돼버렸네. 되면서 더하기 뭐다? 중성자가 돼버리겠죠? 더하기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자, 이 반응 또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되냐면, 질량수를 찾아봐야 돼요. 자, 질량수는 반응 전에 얼마? 2 플러스 3이죠? 질량수. 자, 반응 후에 어떻게 될까요? 4 더하기 1. 보존되었죠? 오케이, 보존되네. 그 다음 뭐가 된다? 전하량 봅시다. 반응 전의 전하량은 1 더하기 1. 얼마다? 플러스 2죠. 반응 후에도 플러스 2인데 이 0이니까 없는 거죠. 따라서 플러스 2. 전하량 보존되네. 단, 질량은 뭐다? 보존되지 않는다. 꼭 기억합시다. 보존되는 것은 뭐다? 질량수와 전하량이 보존되지 질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왜? 질량은 줄어들면서 뭐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로 방출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뭐냐면 핵융합 반응이고, 자, 핵융합 반응이 있다면 뭐도 있을까요? 핵분열 반응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분열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분열 반응. 자, 이제 뒷페이지. 좀 양이 있으니까 꼭 기억합시다.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자, 2번째, 핵분열 반응. 흔히 핵폭탄, 그런 말할 때 쓰는 게 핵분열 반응인 거거든요. 자, 핵분열 반응 어떻게 될까요? 질량수가 60 이상이 될 때, 60보다 큰 원자핵들이 분열해서 60에 가까이 오게끔 핵분열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하나의 핵이 2개, 3개, 4개 여러 개로 쪼개지기 위해서는 처음에 딱 쪼개기 위해 뭔가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혹시 타조알이 알 중에 가장 강하잖아, 그쵸? 타조알을 깨려면 계란처럼 그냥 툭 친다고 깨지지 않습니다. 걔는 망치를 가지고 세게 때려야 깨져요. 그것처럼 뭔가가 들어가서 탁 깨져야지 깨지잖아, 그쵸? 그것처럼 핵분열도 뭔가가 들어가서 툭 쳐야지 깨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분열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중성자가 필요합니다. 이 중성자가 망치처럼 깨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왜 하필이면 중성자냐? 자, 우리가 핵 분열이라는 것은 아주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에너지를 가진 핵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탁 분열이 돼요. 근데 왜 중성자냐면 어쨌든 핵 자체는 양성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양성자가 간다? 그러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충돌을 못해요. 알겠죠? 그러면 전자가 그럼 어떻게 될까? 전자는 원자핵보다 질량이 너무 작아요.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중성자는 뭐냐? 질량도 제법 커. 그리고 전하를 띄지 않아.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도 없이 가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성자를 주로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다? 아, 중성자를 가지고 원자핵을 분열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분열 반응에 주로 등장하는 원자핵이 뭐다? 잘 아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자, 우라늄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호는 U라 써요. 자, 질량수가 235고 양성자가 92짜리인 우라늄. 근데 이 우라늄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뭐가 된다? 이쪽에 뭐가 충돌한다? 중성자가 옵니다. 중성자 한 개가 뽕 우라늄에 충돌하게 되면 얘가 퍽
깨지겠죠? 자, 근데 우라늄에 제대로 충돌하기 위해서는 속력이 빠른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가서 확 달아붙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속 중성자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저속 중성자가 가가지고 우라늄에 딱 충돌하게 되면 우라늄이 갈라져요. 두 개로 쪼개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 크립톤. 크립톤이 만들어지는데 질량수 92에 양성자수 3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바륨. 바륨은 질량수 141에 양성자 56. 크립톤은 질량수 92에 양성자 36짜리.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되게 된 결과 어떻게 나냐면은 분열되고 나서 좀 더 안정해졌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요?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에너지가 발생하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분열하면서 중성자 3개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3개의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이 3개의 중성자는 원자에게 딱 분열하면서 만들어졌겠는 아주 속력이 빠른 고속 중성자가 만들어졌겠는 아주 속력이 빠른 고속 중성자라 불러요. 자, 근데 우리 눈치 빠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과 충돌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에너지가 생기겠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닥닥닥닥 일어나는 게 우리는 핵분열 반응. 이 핵폭탄에 많이 이용되겠죠. 자, 근데 이 고속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에 충돌하려면은 이 고속 중성자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저속 중성자로 바뀌어가지고 이 저속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에 충돌하게 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바꿔주는 재료가 뭐냐면은 속도를 감소시켜주는 재료, 감속제라 부릅니다. 알겠죠? 이 감속제는 주로 뭘 쓰냐면 흑연을 많이 사용해요. 기억합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저속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에 충돌한다. 이렇게 충돌하는 반응을 보고 우리는 연쇄 반응이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연쇄 반응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해서 핵폭탄이 무서운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라늄이 있고 235, 92. 질량수 235, 양성자수 92짜리 우라늄. 여기에 중성자가 충돌했다. 하게 되면은 크립톤이 만들어지는데 질량수 92에 양성자수 36, 그리고 바륨이 만들어지는데 질량수 얼마? 141에 양성자수 56. 오케이. 더하기 3개의 중성자가 생긴다. 플러스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에 충돌하는 중성자는 저속 중성자입니다. 나중에 만들어지는 중성자는 고속 중성자예요. 그래서 이 반응 결과 나온 고속 중성자를 늦추는 재료가 감속제라는 재료고, 이렇게 했고, 이제 우리가 만족하는 법칙을 봅시다. 자, 질량수. 반응 전의 질량수는 235 더하기 1. 맞습니까? 반응 후의 질량수는 92 더하기 141 더하기 3개, 1이 3개 있죠? 3. 그럼 맞아요. 이 질량수 합은 236. 이 합은 얼마가 될까요? 236이 되겠죠? 141에서 92하고 3 더하면 나오죠, 여러분? 236이 나옵니다. 이렇게, 질량수는 보존되구나. 오케이. 두 번째, 전하량을 봅시다. 전하량은 반응 전의 전하량은 일단 여기 양성자가 전하량이겠죠? 92. 이건 0이니까 없겠죠? 92가 충돌하고 나면 얼마가 될까요? 36 더하기 56 더하기 여긴 양성자가 0이죠? 따라서 이게 90인데 36과 56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92가 되겠죠? 따라서 전하량이 보존되었구나.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질량은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생겼네.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색 반응에서 질량수와 전하량은 보존되지만은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 질량수가 보존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질량수는 보존되되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핵 반응을 배웠고,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이제 상대성 이론의 현상 중 하나가 질량 증가였고, 그 질량 증가의 결과 뭐다?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게 되면 걔의 질량이 증가해 보인다 해서 나온 게 이제 상대론적인 질량이 있었어요. 그렇죠? 상대론적인 에너지, E는 mc제곱. 그 E는 mc제곱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 불렀습니다. 질량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질량이 된다. 그럼 그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어디서 많이 확인되냐면 핵 반응에서 많이 확인이 된다. 그래서 핵 반응을 확인해 보면 뭐다? 질량수가 60 이상인 핵은 어떻게 된다? 핵이 분열하면서 60에 가까워가고, 질량수가 60 이하인 것은 핵이 합쳐지면서 60에 가까이 간다. 그럼 60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핵이 조금 더 뭐다? 결합력이 강해진다는 걸 말하고 조금 더 안정해지는 거겠죠? 그럼 핵이 조금 더 안정해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좀 더 낮아진다는 거고, 그 낮아지는 에너지만큼 외부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온다? 원자 핵들의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질량 결손이라 부르고, 여기서 E는 mc제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질량 결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핵 반응을 봤어요. 첫 번째 핵융합 반응, 두 번째 핵 분열 반응. 핵융합 반응은 태양에서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뭐다? 인공적인 핵융합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뭐다? 핵융합 반응 결과 질량이 감소하면서 뭐가 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 근데 그 핵 반응 중에서 일어나는 중에서 꼭 만족해야 될 게 질량수 보존, 그 다음에 뭐다? 전하량 보존. 질량 보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핵 분열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핵 분열 반응도 핵이 분열하는데 그 중에 일어나는 게 뭐다? 질량수 보존, 전하량 보존은 만족하지만 질량 보존은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그때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사실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정리하고 문제 간단히 풀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림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충돌하여 일어나는 핵반응이다. 자, 하나의 핵이 됐다. 이걸 보고 핵반응 중에 뭐다? 핵융합. 자,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뭐다? 질량 결손에 의한 거.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 더하기 3, 총 5죠? 질량수 5, 4 더하기 1, 질량수 5, 질량수 보존. 그 다음에 양성자수 2, 2. 전하량 보존 다 만족하죠? 오케이, 옳은 것을 고르라. 기억, 핵융합 반응이다. 맞죠? 맞습니다. 니은 17.6 메가일렉트론볼트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자, 반응 전의 질량수 합은 5, 반응 후의 질량수 합 5 같다. 맞는 말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 핵물리 쪽은 계산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해만 제대로 된다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잘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 그림은 우라늄 핵분열 반응의 두 가지 예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핵분열이래요. 자, X, Y는 각각 바륨과 크세논의 질량수이고, A는 핵분열 반응에서 방출되는 입자다. 자, A를 보니까는 뭐다? 중성자겠죠. 이때 중성자예요. 중성자인데 문제는 뭐냐? 이때 분열 결과 나온 중성자이기 때문에 고속이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속도를 낮춘다. 감속제를 써서 또 다른 우라늄에 충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A는 중성자다. 맞는 말이죠? 니은 보겠습니다. 자, X는 Y보다 작다라고 물어봤습니다. X, Y를 비교해야 되겠죠? 자, 볼게요. X는 질량수, Y도 질량수이기 때문에 질량수 보존 법칙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반응 전의 질량수는 어떻게 될까요? 중성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질량수는 235 플러스 1이겠죠. 이것은 바륨의 질량수 X 더하기 이거는 뭐다? 아까 말했지만 크립톤이죠. 크립톤의 질량수 얼마? 89 더하기 중성자 색이니까 질량수 3.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라늄이 분열하는데 크세논과 스트론튬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때 중성자 1 더하기 235. 오케이. 요것이 얼마가 되냐? Y 더하기 중성자가 두 개네? 얼마? 2. 오케이? 두 개는 질량수가 2니까 더하기 90. 스트론튬의 질량수.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게요. 235 더하기는 둘 다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89 더하기 3 얼마다? 92. 92. 그럼 결론은 X와 Y 똑같네? 그럼 X와 Y는 질량수가 같다는 결론입니다. 디귿 핵분열 반응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질량이 결손하면서 좀 더 분열하면서 안정해지면서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하겠죠.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답은 기역 디귿 3번.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핵물리 쪽에서는 문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핵융합 또는 핵분열에 나옵니다. 그럼 이런 융합과 분열에서 질량수, 전하량 이거 두 개를 많이 물어봐요. 이걸 물어봐가지고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질량수 보존되는 거, 전하량 보존되는 거 많이 확인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해 완벽하게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화이팅!